한국은 무모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사막 한가운데로 아무런 보증도 없이 뛰어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전쟁보다 물 없는 게 더 무섭다. 사우디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불타버렸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설계도까지 파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바쁜 그때 자욱한 포연을 뚫고 정반대로 질주해 들어온 단 하나의 나라. 지금 이 나라를 사우디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험할수록 다가오는 나라, 과거를 갚으러 온 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대한민국 기술자분들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사우디 동부 담수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셔야 합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 날아온 보고였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발전소를 때렸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국가 핵심 담수화 시설이 같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압둘라 알하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 청장이자 전직 군 공병 장교입니다. 25년 동안 이 나라의 물을 책임져 왔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짓고 군기지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파이프라인을 깔아온 사람이죠. 물이 곧 생명인 나라에서 저는 그 생명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강이 없습니다. 한 나라에 강이 없다는 건 재앙과도 같죠. 심지어 이 나라엔 비도 거의 내리지 않죠. 지하수는 한계가 있고 국민 3천만 명이 마시는 물 대부분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만듭니다. 담수화 시설이 곧 이 나라의 수도꼭지인 셈이죠. 그게 날아간 겁니다. 이란은 정확히 그 시설을 노렸고 타격했어요. 30분 만에 긴급 상황실이 소집됐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군 장성색과 에너지부 차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첫 줄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현 저장량 기준 48시간 후 전국 물 공급 완전 중단됩니다. 48시간. 이틀입니다. 이틀 뒤면 이 나라 3천만 명이 마실 물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발전소 피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동부만이 아니라 중부 전력망까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남은 담수화 시설도 언제 멈출지 장담 못합니다. 저는 물었죠. 복구 가능한 시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재로선 없습니다. 핵심 설비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군 출신인 저도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보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포탄은 피할 수 있거든요. 물이 없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과거 어느 전쟁에서 나온 말이 있죠. 총보다 물이 없는 게 더 무섭다. 정부는 즉각 비상배급제를 선포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에 물 배급소를 설치하고 남은 저장수를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요. 3천만 명한테 돌아갈 양이 아니었습니다. 배급소가 열리자마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중심부 배급소 하나에 새벽부터 줄이 섰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줄이 도로를 넘어 골목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었습니다. 평소에 질서를 지키던 시민들이 아니었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저 뒤쪽에서부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아는 여자가 먼저 넘어졌고 그 위로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압사였습니다. 물을 받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물을 한 모금도 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책상을 짚어야 했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관료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군이 투입됐어요. 완전 무장한 병력이 전국 배급소에 배치됐죠. 그런데 군이 온다고 물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들고 서 있었지만 줄 수 있는 물은 없었습니다. 군중은 점점 거칠어졌고 서부 지역에서 긴급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청장님, 서부 배급소 통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경고 사격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국민한테 총을 쏘겠다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아무도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 합참에서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동부 해안방어기지의 냉각수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였죠. 냉각수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방산 레이더 시스템은 열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냉각이 안 되면 과열돼서 멈추죠. 미사일 방어체계도 마찬가지고 전투기 이륙전 장비 점검에도 냉각수가 필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무기도 못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합참 작전참모가 보고석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동부기지 방어 시스템 3곳이 과열로 정지했습니다. 공군 작전도 40% 이상 제한된 상태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죠. 이란이 지금 2차 공격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언제 두 번째 대규모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방어막이 물 때문에 하나씩 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갈증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현 상태 지속 시 72시간 내 국가 기능 전면 붕괴 가능. 72시간. 3일입니다. 3일 뒤면 물도 없고 전기도 불안정하고 군은 방어도 못하고 국민은 배급소에서 서로를 밟아 죽이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을 찾는 일이었죠. 워싱턴에 있는 미 육군 공병단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사우디와 미국은 수십 년간 군사 동맹을 맺어온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이 현실보다 더 냉혹했어요.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쟁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인력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본국 승인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사우디의 차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차례가 아니다. 그 대답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장비라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담수와 긴급 모듈이라도요. 그건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 지역의 장비 반입 자체가 승인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유럽 쪽으로 한 라인을 돌렸습니다. 프랑스 베올리아, 독일 지멘스, 영국 기업들까지 전부 연락했죠.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전쟁 지역이라 투입 불가. 보험이 안 된다. 기술적으로도 이 상황에서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술진을 보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일본 쪽 컨소시엄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답이 왔는데 그게 사실상 일본식의 거절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책상 위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전부 연락했고 돌아온 건 전부 거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 시내가 보였는데 평소와 다르게 여기저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진 탓이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는데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었죠. 그러나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첫 번째 배신이 시작됐습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 전용 터미널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서방 엔지니어들이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죠. 미국계 담수화 컨설팅 회사, 프랑스 수처리 기업 기술진, 독일 플랜트 유지 보수팀까지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우디물 인프라의 핵심을 설계하고 관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믿어온 파트너들이었죠. 제 부하가 공항 상황을 보고해왔습니다. 청장님, 베올리아 기술팀 전원이 오늘 오전편으로 파리행 탑승 예정입니다. 지멘스 쪽도 마찬가지고요. 본사 지시라고 합니까? 네. 전쟁 지역 체류 금지 명령이 본사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전원 철수를 조건으로 걸었다더군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로 이미 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점이 너무 빨랐죠. 하루아침에 직접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자괴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우디의 물 시스템의 설계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배관 하나의 규격, 펌프 모터 하나의 세팅값까지 전부 서방 기업의 기술 자료에 들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손에 남는 건 껍데기뿐인 겁니다. 시설이 있어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직접 공항으로 갔습니다. 베올리아 현장 총괄 책임자인 피에르를 붙잡았죠. 이 사람과는 7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파이프라인 공사할 때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쓴 사이였거든요. 피에르, 지금 가면 이 나라 사람들이 죽습니다.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피에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하지만 본사 결정입니다. 전쟁 지역에서 직원이 다치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 자료라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 복구를 시도할 수 있게요. 그것도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요.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서요.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산권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한번 잡더니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면서 생각했죠.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쌓아온 파트너십이라는 게 결국 이 정도였구나. 위험해지니까 제일 먼저 뛰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계 플랜트 운영사에서도 공식 철수 통보가 왔거든요. 계약 조항 17조에 의거해서 전시 상황에서는 인력 철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부하 직원이 보고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조항을 알고 있었죠. 계약서를 쓸 때는 설마 이런 날이 올까 싶었던 조항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사우디에 주재하던 서방 기술 인력의 70%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공항 출국장에는 줄이 끊이질 않았고 전용기를 띄운 회사도 있었죠. 들어오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나가는 비행기만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부터 보낸 긴급 요청 메일들의 회신 목록이 떠 있었죠. 미국 거절, 프랑스 거절, 독일 거절, 영국 거절, 일본 검토 중이라는 이름의 거절. 그때 화면 하단에 가장 최근 시간으로 메일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 국가를 보니 한국이었죠. 어젯밤 마지막으로 거의 기대도 없이 결국 발송 버튼을 눌러 공문을 보냈던 메일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수신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낸 게 자정 무렵이었는데 회신이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단 2시간 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거나 돌아와도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었는데 한국은 15분 만에 답을 보내온 겁니다. 저는 반쯤 의심하면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상황 확인했습니다. 협조 및 승인 완료되었고 기존에 경험이 있던 팀을 보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내겠다고요? 지금 이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판입니다. 전쟁 지역이라 보험도 안 된다고 다들 손을 내저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겠다고요? 그것도 자국민을요? 저는 즉시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이메일 확인해봐. 한국에서 온 건데 팀을 보내겠다고 답이 왔어. 보좌관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2시간 만에요? 이건 제대로 검토나 한 겁니까? 이래놓고 못 온다고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감동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25년을 일하면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우거든요. 특히 중국 쪽과 일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들어오죠. 인력도 빨리 보내고 가격도 싸게 부르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본색이 나옵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기술을 빼가거나 결국 우리 인프라에 자기들 장비를 심어서 종속시키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급하게 들어와서 은혜를 판 다음 나중에 대규모 계약을 따내려는 미끼일 수도 있죠. 아니면 기술 실사를 핑계로 우리 시설 정보를 빼갈 수도 있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오겠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확인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귀국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투입 인력 규모와 필요 장비 목록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금방 왔습니다.
이번에도 짧았죠. 조건은 현장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정을 조율하고 출발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을 현장에서 논의하겠다니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급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뛰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들어온 다음에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이거나.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 시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배급소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거고 군 방어 시스템은 냉각수 부족으로 계속 꺼지고 있을 겁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폭탄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받아들여. 일단 오라고 해. 대신 우리 쪽 보안팀을 붙여서 모든 행동을 감시할 거야. 저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 최근 들어 중동에서 많은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물을 다룰 줄 안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처참한 현실에 떠나는 사람들 사이로 한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가는 공항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공항에 직접 나갔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보안팀까지 대동해서 입국장 앞에 섰죠. 솔직히 말하면 마중이 아니라 확인하러 간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건지, 정말로 이 상황에 뛰어들 만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온 건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고작 5명이 걸어 나온 겁니다. 캐리어도 크지 않았고 대형 장비를 실은 카트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몇 개와 노트북 케이스 그리고 은색 카드 케이스 2개가 전부였죠. 제 옆에 서 있던 보좌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전부입니까? 저 인원. 한국팀 맞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방 기업이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입할 때는 보통 최소 10명 단위로 움직입니다. 전문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안전관리자, 통역, 보험 담당자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5명이라니. 이건 복구팀이 아니라 사전 답사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팀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는데 첫인상이 묘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회색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고 이름표가 가슴팍에 붙어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본 건 처음이었죠.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팀장 박정호입니다. 상황 브리핑을 바로 받고 싶습니다. 인사치레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오래 걸렸다는 말도 이 나라에 대한 감상도 없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장 이야기부터 꺼낸 겁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5명이 전부입니까? 네, 일단 이 인원으로 시작합니다. 장비는요? 담수와 복구에 필요한 핵심 설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호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장비는 현장에 있는 걸 쓸 겁니다. 먼저 뭐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걸 쓰겠다고요. 그 현장이 미사일에 맞아서 날아간 상태라는 걸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파괴된 시설에서 살릴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거라는 판단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바로 이곳에서 가차없이 떠난 서방 엔지니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새 설비를 들여와야 하는데 그 설비를 제작하고 운송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서 현장 장비를 쓰겠다고 합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보좌관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보안팀한테 전해. 이 사람들이 시설 내부에서 뭘 촬영하거나 기록하는지 전부 감시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가벼운 행색이 의심을 더 키웠죠. 진짜 복구하러 온 거라면 이렇게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빈손으로 온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량이 동부 해안 피해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박정호는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했죠. 미사일이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담수화 시설은 핵심 모듈이 완파된 상태입니다. 서방 기업들은 전부 복구 불가능이라는 의견이었어요. 박정호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파괴된 시설의 원래 설계 도면은 있습니까? 서방 기업이 가지고 갔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더니 박정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진 않았는데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죠. 도면 없이 현장을 보면 됩니다. 설비 구조는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자신감인지 무모함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면도 없이 파괴된 시설을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시설이 잔해 더미가 돼 있었으니까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 배관은 뒤틀려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역삼투압 멤브레인 모듈이 있던 건물은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였죠. 검은 그을음이 사방에 묻어 있었고 아직도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서방 엔지니어들이 복구 불가능이라고 했던 이유를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끝난 시설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절망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박정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팀원 4명에게 뭔가를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통역이 옆에서 설명해줬죠. 각자 구역을 나눠서 설비 상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장비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5명이 흩어졌습니다. 1명은 무너진 건물 옆으로 들어갔고 1명은 뒤틀린 배관 사이를 기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1명은 전기 제어반 쪽으로 가서 패널을 열기 시작했고 나머지 2명은 지하 펌프실 방향으로 내려갔죠. 안전 장비라고는 헬멧과 장갑뿐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물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모습에 우리 쪽 보안팀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들 저러다 다칩니다.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안팀장이 제게 물었지만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뭘 돕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건지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정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죠. 그 수첩에 빽빽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 설비는 완파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하 펌프실에 있는 고압 펌프 세대가 살아 있습니다. 배관도 지하 구간은 80% 이상 손상이 없고요. 전기 제어반도 메인 패널은 나갔지만 서브 패널 2개가 작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장비 몇 개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정호가 수첩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현장 설비 배치도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죠. 도면이 없다고 했더니 1시간 만에 직접 현장을 돌면서 그려낸 겁니다.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장비들을 재조합하면 임시 담수화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물 생산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서방 엔지니어들이 하루 만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현장을 이 사람들은 1시간 만에 직접 뒤져서 가능성을 찾아낸 겁니다. 물론 아직 믿기엔 일렀습니다. 수첩에 그린 그림 하나로 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불가능이 아닌 다른 단어를 들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군에서 운용하는 이동식 발전기와 용접 장비, 그리고 현장 투입 가능한 인력 20명 정도면 됩니다. 군 공병 출신이면 가장 좋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요. 군 공병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공병 장교 출신이라는 걸 이 사람은 몰랐을 텐데 공병의 언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첨단 장비가 아니라 발전기와 용접기를 달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다시 살려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군에서 배운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안팀 감시도 풀지 않았고 기술 자료 접근 제한도 그대로 뒀죠.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멈칫하는 사람이 없었죠. 마치 자신의 나라가 이런 재앙을 맞은 것처럼 움직였어요. 사우디가 항상 봐왔던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넘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먼지를 뒤집어쓰고 무너진 건물 안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있는 펌프를 직접 두드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 장비도 없이, 도면도 없이.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폐허 앞에서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 다른 답을 찾으려 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팀 5명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어두운 현장에 임시 조명 2개를 세워놓고 그 불빛 아래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죠. 저는 25년간 서방 기업들과 일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방식을 잘 알고 있죠. 먼저 본사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 매뉴얼을 돌립니다. 리스크 평가 회의를 열고 법무팀 검토를 거치고 보험사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야 첫 삽을 뜹니다. 급한 프로젝트라고 해도 초기 세팅에만 최소 열흘은 걸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도착한 지 12시간도 안 돼서 용접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한 겁니까? 어젯밤 현장 조사 끝나고 바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은 잔 겁니까? 교대로 2시간씩 잤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투였는데 그게 오히려 묘한 느낌을 줬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 자체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태도였죠. 작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의 방식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방 엔지니어들은 새 장비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파괴된 설비가 있으면 그걸 철거하고 새 모듈을 주문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것도 본국의 설비를 선호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이지만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새 장비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한국팀은 정반대였습니다. 파괴된 시설 속에서 살아남은 부품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찾아낸 고압 펌프 세대를 기반으로 주변에 흩어진 배관 자재들을 모아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있었죠. 한국팀 엔지니어 한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밸브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건넸죠. 이거 쓸 수 있어. 안쪽 실링만 갈면 돼. 서방 기업이었으면 폐기 처분했을 부품입니다. 새 밸브를 주문하는 게 매뉴얼에 맞는 절차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잔해 속에서 건져낸 밸브를 손으로 분해하고 실링 하나를 교체해서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공병 출신입니다. 전장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죠. 적진 한가운데서 새 장비를 주문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서진 장비를 뜯어서 다른 장비에 붙이고 없는 부품은 즉석에서 깎아 만들고 그렇게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팀이 하는 일이 제 눈에 정확히 읽혔습니다. 이건 공병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군에서 이동식 발전기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군 쪽에 요청해서 보낸 거였죠. 박정호가 어제 필요하다고 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발전기가 도착하자 한국팀이 즉시 전력 연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지는 장면에 맞닥뜨렸죠. 보통 외국 엔지니어들은 전기 연결 작업을 직접 하지 않거든요. 설계를 하고 지시를 내리면 현지 기술자가 실행하는 구조죠. 감독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정호가 직접 발전기 옆에 쪼그려 앉아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손에 장갑을 끼고 전선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설계하는 사람이 곧 시공하는 사람이고 시공하는 사람이 곧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보좌관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계급이 없는 겁니까? 팀장이 왜 직접 저걸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명밖에 없으니 팀장도 일손을 보태야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켜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정호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갔고 가장 위험한 작업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수두룩한 현장 경험을 경험한 자의 모습 같았어요. 그건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방식 자체가 그런 거였죠.
오후에 군 공병 병력 20명이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직접 선발한 인원들이었습니다. 공병 출신답게 용접과 배관 작업이 가능한 경험자들로 골랐죠. 저는 한국팀이 우리 군 인력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현지 인력을 단순 보조로만 씁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게 하죠. 기술 종속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업하는 척하면서 핵심은 감추겠지 하고요. 이 펌프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흡입구이고 이쪽이 토출구입니다. 임펠러 회전 방향을 확인하고 역류 방지 밸브를 이 위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박정호가 우리 공병들 앞에서 직접 설비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도 없이 펌프 앞에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였죠. 통역이 옆에서 전달했는데 한국팀 엔지니어 한 명은 아예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배관 연결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승인은 받은 겁니까? 본사에서 이런 것까지 허용합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기 사람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또 올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그들은 떠난 뒤에도 우리가 자기들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갱신하고 부품도 자기들한테서만 사게 하고 기술자도 자기들 사람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한국팀은 현지 인력이 스스로 돌릴 수 있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장의 모습이 아침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폐허 한가운데 임시 배관 라인이 뼈대를 잡기 시작했고 발전기 2대가 저압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아직 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어제까지 잔해 더미에 불과했던 곳에 시스템의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한쪽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방 엔지니어 50명이 열을 걸려 시작할 일을 이 사람들은 5명이 하루 만에 시작한 겁니다. 새 장비 없이 도면 없이 잔해 속에서 살려낸 부품들로요. 보안팀장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감시했는데 촬영이나 기록 반출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 인력한테 기술을 가르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심을 완전히 거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방식은 제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넘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감독만 하고 지시만 내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기어들어가고 직접 용접하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빈틈이 없었고 적었지만 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임시 담수화 라인의 뼈대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박정호 팀이 잔해 속에서 건져낸 펌프와 배관을 재조합해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끝나고 발전기에서 전력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시험 가동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1시 47분 현장의 조명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멈췄고 용접기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장 전체가 정적에 빠졌죠.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상황 보고해. 발전기 문제인가? 아닙니다, 청장님. 발전기는 정상입니다. 중부 전력망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중부 전력망이 끊겼다는 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에 2차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내륙 쪽 변전소 2곳이 추가 타격을 받았고 이미 불안정하던 전력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이동식 발전기 2대는 현장 조명과 기본 공구를 돌리는 데 쓰고 있었는데 임시 담수화 라인을 가동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큰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중부 전력망에서 끌어올 계획이었는데 그 줄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박정호가 뛰어왔습니다. 전력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부 전력망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복구 시점은 알 수 없어요. 박정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펌프가 안 돌아갑니다. 펌프가 안 돌아가면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 없죠. 바닷물이 없으면 담수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흘간 밤낮 없이 만들어 온 임시 라인이 전력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상황실과 연결했습니다. 전력 복구 가능 시점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이랬죠. 변전소 두 곳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상태입니다. 복구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됩니다. 2주라고요? 48시간 안에 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 복구에 2주가 걸린다니 이건 사실상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공병들도 손을 놓고 서 있었고 한국팀 엔지니어들도 멈춘 상태였죠. 모두가 박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 합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청장님, 합참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국 인력 철수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철수라니요?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추가 타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 국적 인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저도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참의 판단은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 사상자까지 나면 외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군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의 민간인 5명이 최전방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합참의 철수 지시 이야기를 박정호에게 전했습니다.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사실상 작업 중단 통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합참에서 안전 문제로 외국 인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서요.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지금 떠나면 이 라인은 영영 못 살립니다. 아시잖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본국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저희 스스로 여기 남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말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세나 객기가 아니었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남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쪽에서 올라온 비공식 의견이 있었는데 내용이 이랬죠. 한국팀이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외국 민간인을 전쟁터에 남겨둔 채 실패까지 하면 그건 전적으로 수자원청의 판단 착오가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저는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더구나 작업 중에 한국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제 경력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였죠. 솔직히 그 순간 철수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전력도 끊겼고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서방 기업들처럼 손 털고 나가면 최소한 사고는 안 나죠. 그때 박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배급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보고를 떠올렸죠. 저장수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전국 배급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보고였습니다. 문을 닫지 못한 곳에서는 군과 시민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면 이 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끝이라는 뜻 아닙니까? 최소한의 것도 마무리 짓고 저희를 내보내시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도조차 안 하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었죠. 저는 합참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팀 철수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작업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장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 붉은 빛 아래로 파괴된 시설의 골격이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박정호가 팀원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제게 전해준 내용은 이랬죠. 전력이 끊겼으니 방법을 바꿔야 한다. 발전기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안 되면 다른 전력원을 찾아야 한다. 오늘 밤 안으로 답을 내자. 5명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조명도 절반으로 줄인 어두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다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죠. 이 사람들마저 실패하면 정말로 끝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남았어요. 이들은 어떠한 시대를 겪었기에 이렇게 대담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타국의 재난 앞에도 이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서방이 떠났을 때 사우디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이 포기하면 그때는 분노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끝일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려왔는데 이란의 산발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와중에 현장에서는 용접 불꽃이 다시 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 한국은 사우디로 왔는가? 서방 기업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니까 위험해지면 떠나는 게 당연하죠. 비즈니스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전쟁터에 남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민간인 5명을 보내면서 조건도 묻지 않고 돈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냥 온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일찍 도착했더니 박정호가 발전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 시작 전이었는데 손에 종이컵을 들고 멍하니 사막 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니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박 팀장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정말로 왜 왔습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그건 이유가 아니죠. 미국도 물이 필요한 건 알았습니다. 유럽도 알았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만 온 겁니까? 박정호가 종이컵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청장님, 혹시 1970년대에 이 사막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했던 거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 대규모로 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만 명이 들어왔죠. 수만 명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사막에 한국 사람 수만 명이 와 있었다니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나라였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사람뿐이었어요. 믿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였던 거죠. 박정호가 사막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항만을 만들었죠. 하루에 16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고국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아직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등줄기에 뭔가가 서늘하게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귀했습니다. 배급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한국 노동자들은 물 한 잔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샤워 대신 수건으로 몸을 닦았고 목이 말라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죠. 박정호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종이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죠. 저희 아버지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머리를 돌렸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사막 어딘가를 향해 있었는데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저를 학교에 보냈고 그 돈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나는 출발점이 됐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가방에서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사막에서 마시던 물통이었습니다. 녹슨 알루미늄 물통인데 아버지가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왜 버리지 못한 겁니까?
이 물통이 나를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이 물통에 남은 물 한 모금이 다시 일어서게 했다고요. 물 귀한 줄 알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 한 잔의 의미를 이 사람은 저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물은 관리하고 공급하는 자원이었지만 이 사람한테 물은 아버지의 생존이었고 가족의 역사였던 거죠.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된 건 그 사람들 덕분입니다. 사막에서 피땀 흘려번 돈이 고속도로가 됐고 공장이 됐고 학교가 됐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없었으면 한국 경제의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박정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청장님. 이 사막이 우리한테 준 게 있으니까요. 50년 전에 이 땅이 우리 아버지들을 받아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해준 이 땅이 물을 잃었다는데 갚아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쓸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었죠. 계약서의 조건이나 조항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조건을 묻지 않은 이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 전쟁터에 기꺼이 들어온 이유가 전부 설명이 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더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하나씩 들려줬죠. 사우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까지 중동 전역에 한국 노동자들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맨몸으로 일하면서 고국에 달러를 보냈고 그 달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됐다는 거죠. 그 세대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법,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이죠. 그게 한국 공병의 정신이고 그게 우리 세대한테까지 내려온 겁니다. 공병 정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공병 출신이었으니까요. 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길을 만들고 다리를 세우고 물을 끌어오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간 뒤 한국의 중동 건설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웠죠. 1970년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수백 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중동으로 건너와 기반 시설을 지었고 그들이 보낸 외화가 한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노동자들의 아들 세대가 다시 이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삽 대신 용접기를 들고 벽돌 대신 펌프를 다루고 있었지만 근본은 같았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인 현장에서 맨손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보안팀 감시를 해제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해제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가져가려고 온 게 아니야. 갚으려고 온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작업 현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박정호 팀은 또 밤을 새울 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사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아버지들이 걸었던 그 모래를 아들들이 다시 밟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전력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감시를 해제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박정호를 찾았습니다. 간밤에 대체 전력원을 찾겠다고 했었거든요.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박정호는 현장 한쪽에 임시로 펼쳐놓은 작업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뭔가를 그려놓고 팀원들과 논의 중이었는데 제가 다가가니 고개를 들었죠.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박정호가 종이를 돌려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현장 배치도가 다시 그려져 있었는데 어젯밤 사이에 새로운 선이 추가되어 있었죠. 중부 전력망은 복구에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다릴 수 없죠. 대신 군에서 운용하는 이동식 발전기를 추가로 더 끌어올 수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발전기는 이미 2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출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4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임시 담수화 라인 한 줄을 돌릴 수 있는 출력이 나옵니다. 발전기 4대를 병렬 연결한다는 건 단순히 옆에 나란히 놓는 게 아닙니다. 출력을 동기화시켜야 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하고 과부하 시 자동 차단 장치도 설계해야 하죠. 발전소에서나 하는 작업을 사막 한가운데 야전에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야전 환경에서 발전기 병렬 운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동기화가 어긋나면 발전기가 터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팀에 전력 쪽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본 경험이 있고요. 경험이 있다는 말에 저는 잠깐 의아했습니다. 이런 극한 조건에서 발전기 병렬 운전을 해본 경험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을 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팀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아프리카 오지 현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여러 차례 수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전무한 환경에서 발전기만으로 플랜트를 돌려본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군에 연락해서 이동식 발전기 2대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군 쪽에서도 상황의 긴급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도착했죠. 발전기 4대가 나란히 현장에 섰을 때 한국팀은 곧바로 병렬 연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력 담당 엔지니어가 발전기 제어판을 하나하나 열어서 출력 세팅을 맞추는데 손이 쉴 틈이 없었죠. 박정호는 그 옆에서 멀티미터를 들고 전압과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팀원 셋은 임시 담수화 라인 쪽에서 최종 배관 연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동시에 2가지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전력 확보와 라인 완성을 병렬로 돌린 거죠. 5명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이 사람들은 시간을 겹쳐 쓰는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발전기 병렬 연결이 끝났습니다. 전력 담당 엔지니어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박정호에게 보고했죠. 출력 동기화 완료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고 과부하 차단기도 세팅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연료만 공급되면 연속 가동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은 냉각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돌아왔습니다. 전력은 확보됐습니다. 이제 라인 쪽 최종 점검만 끝나면 시험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시 라인의 마지막 구간, 역삼 투합 멤브레인 통과 직전의 고압 구간에서 배관 연결부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시설에 있던 배관과 잔해에서 수거한 배관의 규격이 미세하게 달랐죠. 서방 기업이었으면 맞는 규격의 연결관을 주문했을 겁니다. 그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2주든 3주든 기다렸겠죠. 한국팀 엔지니어 한 명이 그 배관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깎으면 됩니다. 깎는다고요? 규격이 2mm 차이 납니다. 연결부 안쪽을 선반으로 깎아서 맞추면 됩니다. 선반이 없으면 그라인더로도 가능하고요. 옆에 있던 우리 공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라인더로 고압 배관 연결부를 깎는다고요? 정밀도가 나옵니까? 한국팀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나옵니다. 예전에 해봤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라인더로 고압 배관 연결부를 수작업으로 깎아 맞추겠다니 정상적인 플랜트 운영 매뉴얼에는 절대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매뉴얼을 따를 여유는 없었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가 그라인더를 들고 배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금속 가루가 날렸죠. 10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배관을 들어올려 연결부에 끼워봤습니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어떻게 한 번에 맞춘 겁니까? 감입니다. 이런 걸 센스라고 하죠. 그 말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쟁 중에 폐허 위에서 사흘째 제대로 잠을 못 자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웃은 겁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현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발전기 4대가 저음으로 웅웅거리고 있었고 임시 배관 라인이 잔해 사이를 관통하며 연결되어 있었죠. 지하 펌프실에 고압 펌프 3대가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바닷물 흡입구 쪽 밸브만 열면 시험 가동이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박정호가 팀원 전체를 모았습니다. 우리 공병 20명도 함께였죠. 총 25명이 임시 라인 주변에 모여 섰을 때 박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갑니다. 펌프 가동 후 배관의 압력이 올라가는데 연결부에서 누수가 생기면 즉시 해당 구간을 잠가야 합니다. 각자 맡은 구간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 공병들에게도 한국팀이 직접 구간을 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흘간 우리 공병들에게 설비 구조를 가르친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25명이 라인 전체에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를 잡았죠. 박정호가 저를 봤습니다. 청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 수자원을 다뤄왔지만 그 어떤 시설 가동 순간보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펌프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저음의 진동이 발밑에서 올라왔고 배관 속으로 바닷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력 게이지 바늘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배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결부마다 사람이 한 명씩 붙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저도 그 사이에 서서 배관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압력이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역삼투압 멤브레인을 통과한 물이 배출구 쪽으로 밀려가는 소리가 났죠. 모두의 시선이 배출구 끝으로 향했습니다. 관 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찔끔거리더니 곧 일정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탁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도 우리 공병들도 저도 그냥 서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폐허 위에서 잔해로 만든 라인에서 그라인더로 깎은 배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배출구 아래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이 고이자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이 터졌습니다. 우리 공병들이 함성을 질렀고 한국팀 엔지니어들은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험 가동이었습니다. 이 임시 라인 하나로 3천만 명을 살릴 수는 없었죠. 안정적인 본 가동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시험 가동 이후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시 라인 한 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정호는 시험 가동 성공 직후 팀원들을 다시 모아서 말했습니다. 한 줄로는 안 됩니다. 최소 3줄은 돌려야 배급소에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추가 라인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만들면서 익힌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속도가 달랐죠. 우리 공병들도 한국팀에게 배운 기술이 몸에 배기 시작한 터라 이제는 지시 없이도 스스로 배관 연결과 밸브 세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팀 5명과 우리 공병 20명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틀 뒤 임시 담수화 라인 3줄이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완전한 복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최소한의 물 생산이 시작된 거였죠. 시간당 생산량을 계산해보니 전국 배급소 중 핵심 거점 6곳에 물을 보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임시 담수화 라인 3줄 가동 개시했습니다. 핵심 배급소 6곳에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돌아왔죠. 지금 진짜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72시간 내 국가 붕괴라는 시한폭탄 앞에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물이 배급소에 도착하기 시작하자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리야드 중심부 배급소에 물탱크가 들어섰을 때 줄을 서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며칠째 물을 구하지 못해 눈이 충혈된 사람들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시면서 주저앉았죠. 아이한테 물을 먹이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물이 돌기 시작하니 폭동이 멈췄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던 배급소 충돌이 하루 만에 잦아든 겁니다. 물이라는 게 그런 거였죠. 한 모금만 있어도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한 모금이 없으면 짐승이 되고요. 군 쪽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시 라인에서 생산된 물 중 일부를 군 기지 냉각수로 돌릴 수 있게 됐거든요. 양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집중 공급하는 것으로 합참과 합의했습니다. 이틀 뒤 군 합참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동부기지 방어 시스템 3곳 중 2곳이 냉각수 공급 재개로 정상 가동에 복귀했습니다. 공군 작전 제한도 부분 해제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알하산 청장 방어체계가 살아나고 있어. 물 때문에 무기를 못 쓰던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한국팀 덕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국방장관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무장 병력 수천 명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외국인 엔지니어 5명이 해결했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정부 내부에서 한국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철수시키라던 합참이 이제는 한국팀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외교부에서도 한국 측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성공하니까 영웅이 되는 거였죠. 실패했으면 책임 추궁당했을 사람들이 성공했더니 갑자기 감사 대상이 된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건 알지만 한국팀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라인이 안정되고 나서도 박정호 팀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라인 전체를 점검하고 발전기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 공병들에게 유지보수 방법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현장에서 박정호와 나란히 서서 가동 중인 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관 사이로 물 흐르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죠. 그 소리가 이렇게 안심되는 소리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박 팀장, 이 라인이 완전 복구 전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연료 공급이 끊기지 않고 주간 점검만 제대로 하면 버팁니다. 완전 복구 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당신들이 떠난 뒤에도요. 그래서 매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여기 사람들이 돌릴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요. 자기들이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첫날부터 기술을 공유하고 구조를 가르치고 우리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방 기업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죠. 그들은 우리가 계속 자기들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상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죠. 임시 담수화 라인을 통한 물 공급이 안정 궤도에 올라서 핵심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배급소에서 물을 받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며칠 전 압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죽었고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다시 물을 받아갔습니다. 군 상황도 정상화되어 갔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귀하면서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응 태세가 갖춰졌고 공군 작전 제한도 전면 해제됐죠. 물 하나가 돌아오니 나라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팀이 철수하기 전날 저는 박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자고 했죠. 제가 25년간 일해온 그 현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박정호가 왔을 때 저는 준비해둔 것을 건넸습니다. 알루미늄 물통 하나였습니다. 사우디군 공병대에서 쓰는 군용 물통이었죠. 이게 뭡니까? 당신 아버지가 이 사막에서 물통 하나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죠. 이건 제가 드리는 물통입니다. 박정호가 물통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물통은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물통이었고 이건 사막을 살린 사람한테 주는 물통입니다. 박정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에 온 이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용접 불꽃 앞에서도 전력이 끊겼을 때도 철수 압박을 받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물통 하나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 세대가 이 사막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러 온 거였고 그 빚을 갚고 나서야 비로소 감정이 터진 겁니다. 한국팀이 떠난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할 공식 복구 경과 보고서였죠. 펜을 들고 첫 줄을 쓰는데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25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한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으로, 계약이 아니라 의리로, 안전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이 사막에 들어와서 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압니다. 위험할수록 들어오는 나라. 떠날 때 기술을 남기고 가는 나라. 5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들은 과거를 갚으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